속으로. 새해 첫날인 어제 이건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린스가 이 중심가와 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잇따라 테러가 벌어지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 집행기관들이 현재 두 사건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뉴올린스와 라스베가스에서 잇따라 이 테러로 보이는 그러한 이제 사태가 또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뉴올리언스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의 버봉 스트리트에서 신년 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 트럭 한 대가 돌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35명 이상이 다쳤는데요.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뒤에 사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사람도 범인이 쏜 총에 맞아서 다쳤습니다. 앤 커크패트릭 뉴올리언스 경찰서장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범인이 매우 의도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사고로 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음주운전은 아니다.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용의자가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뚫고 돌진한 뒤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는 300명가량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정문 앞에서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운전자 한 사람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차에서 폭죽, 가스탱크, 캠핑용 연료 등이 발견됐는데 당국은 테러 이유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올리언스 트럭 테러범의 신원이 지금 현재 밝혀졌지요? 네, 연방수사국 FBI가 범인은 올해 42살의 개종한 이슬람 교도고 이름은 샴수드 딘 자바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퇴역한 육군 출신 군인인데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본인이 4년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올린 화면을 보면 텍사스 버몬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군대를 위해서 여행한 것을 빼면은 평생 이 지역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10년 동안 인사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 자바르는 10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됐고 유죄를 받은 바가 있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200 벌금 그리고 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받아서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조사와 치료를 명령받기도 했는데요. 연방보호관찰국이 실시하는 알코올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잠시 전에 그 FBI가 이 뉴올린스 사태에 대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FBI가 볼 때는 이번 범행을 혼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휴스턴에서 뉴올린스까지 오는 동안에 무려 5번의 이 SNS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비디오들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뭐 자신이 ICC에 이미 가입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화기를 3개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직도 계속해서 이 지금 이제 후속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테러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극단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 ISIS의 숭배자, 동조자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FBI가 이번 트럭 테러에 당초에는 공범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단독 범행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CNN 방송국 보도를 보면은 이 범인 자바르가 비디오를 통해서 IS 조직에 합류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을 한 뒤에 한때 가족까지 살해할 생각도 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그의 차량에서 테러 조직인 ISIS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트럭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임대자와 1대1로 연결해서 차량을 빌리는 사이트 투로를 통해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고요. 범인이 또 범행에 사용한 픽업 트럭 그리고 사건 발생 현장에서는 사제 폭발물, 3대의 전화기 그리고 2대의 랩탑도 발견이 됐습니다. 운전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수사당국이
단독 범인이냐 아니면은 IS와 직접 연관된 조직적 테러이냐 이를 두고 아직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설을 했는데 용의자가 아이시스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FBI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시스가 한때는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테러와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조직인지 간략하게 좀 짧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해 벽두부터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 얘기가 또 나왔는데 네. 알카에다 조직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수니파 무슬림 테러 조직인데요. 6년 전에 알 바그다디가 창설했고 이 바그다디가 미국 측에 의해서 암살된 이후에 영향력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급진 이념을 퍼뜨리면서 테러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르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관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 FBI 역시 이 끔찍한 공격을 이슬람 국가의 테러 행위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자세히 더 수사를 이어가겠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휴스턴에서부터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까지 이제 자기 차를 몰고 렌트한 차를 몰고 지금 드라이브해 갔다고 그러는데 왜 뉴올리언스를 택했을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 50개 주에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하필이면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텍사스 출신 범인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루이지애나 주까지 와서 거기서도 왜 하필이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의 테러 장소를 선택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원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는 프랑스 이민자들이 개척을 한 땅입니다. 다운타운의 프렌치 쿼터가 뉴올리언스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가운데 위치한 버번 스트리트는 프렌치 쿼터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거죠. 한국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명동, 맞습니다. 여기에 베벌리 힐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인데 수많은 바와 클럽이 있고 라이브 공연장이 있고 또 새해 전야 파티를 벌이는 세계적인 명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뉴올리언스 다운타운의 프렌치 쿼터입니다. 어제도 역시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 더해서 또 인근에 있는 시저스 수포돔 경기장에서 대학 풋볼 슈거볼 플레이오프 경기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경기장 주변을 찾은 수만 명의 사람들까지 더해지면서 사건 당시에 아주 많은 인파가 운집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이 점을 노린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까 스포츠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열리기로 했던 조지아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의 8강전 슈거보울이 테러 때문에 오늘 오후 1시로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돔 경기장 역시 뉴올리언스의 명소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실내 구장인데 다음 달 또 제59회 프로풋볼 NFL 슈퍼볼 결승까지 여기서 유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아주 심각한 경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뉴올리언스에 그치지 않고 라스베가스에서 또 트럭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건이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사건도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LA에서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하필이면 테러 장소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일란 머스크가 창시한 테슬라 차량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운전자 신원이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차 안에서 폭죽, 가스탱크, 캠핑용 연료가 발견됐고 당국 역시 이 사건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뉴올리언스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라스베가스의 사이버 트럭도 차량 공유 사이트인 투로를 통해서 콜로라도주에서 렌트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지 시간으로 아침 7시 반에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폭발 1시간 전에 호텔 앞을 지나치는 모습이 인근 방범 카메라에 찍혔고 이후 범인이 다시 돌아와서 호텔 앞에 멈춘 지 불과 몇 초 만에 폭발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폭발물들이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 테러에 이용된 차량 모두가 투로를 통해서 렌트됐기 때문에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테러 행위로 두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빌린 방식이 비슷하고 새해 첫날에 민간인들을 소프트 타겟으로 겨냥해서 인명을 살상했다는 점도 이 두 사건 관련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스베가스 폭발 사건은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이 당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뭐 원격 제어를 했다는 동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자살을 했든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인물이건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 AP에서는 또 그 사이버 뭡니까 테슬라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현역 군인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지금 보도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뭐 이름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예. 매튜 리벨스버거라는 육군 특수전부대 사령부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기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현역 군인이다. 이렇게 지금 또 나오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 정확하게 뉴올리언스와 이제 연관이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별도의 것인지 지금 뭐 아직도 좀 수사가 훨씬 더 좀 진행이 돼야 뭔가가 지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데 그 뭡니까 이 라스베가스 사건도 그렇고 지금 뉴올리언스도 그렇고 뭐 이런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제 이곳 LA에도 말입니다. 뭐 로즈 퍼레이드 벌어지는 곳 또 로즈볼 벌어지는 곳 경비가 삼엄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무장 군인들이 이제 모두 뭐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런 장면들을 어저께 많이 봤는데 이 지금 워싱턴 D.C.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DC 역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예정돼 있죠. DC 경찰에서 먼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테러 사태를 고려해서 워싱턴 DC 수도권 전역의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 그리고 도시 전역에 배치된 경찰 병력이 많이 늘어난 것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목요일인 9일에 DC에서는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요. DC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요 행사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테러의 잠재적인 위협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지역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큐리티 안전 조치를 다 동원하겠다. 그리고 지방 경찰과도 유대 관계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식 하루 전날에 별도의 집회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테러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었던 행사인가요? 테러 사건이 나기 직전에 결정이 된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47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일요일 19일에 워싱턴 DC에서 집회 이벤트를 따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오후에 워싱턴 DC의 실내 체육관인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승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경기장은 프로농구 NBA 워싱턴 위저지의 홈구장인데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격식을 갖춰서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 구상을 밝히는 취임식에 하루 앞서서 자신의 강성 지지자들이 따로 참여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올해 78살의 고령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면 그 다음날 정작 취임식 때 제대로 취임식 연설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테러 사건이 난 이후에 과연 트럼프 당선자가 예정대로 이 취임식 하루 전 일정을 강행을 할지 취소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이 시간에는 2025년 새해에 주목할 만한 소식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았었는데 오늘은 새해에 이 주목해야 할 세계 경제 트렌드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는 아침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이 수준으로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주목해야 할 세계 경제 트렌드 소식입니다. 우선 경제 트렌드로 어떤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선 테크놀로지, 이 기술과 투자 시장, 자동차 그리고 명품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5년 새해 주목해야 할 세계 경제 트렌드에 관해서 이처럼 분류해서 어제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요. 각 분야별 주요 산업의 흐름과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기업들 그리고 리스크 등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테크놀로지 기술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무엇으로 꼽혔습니까?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 시대를 열어젖힌 그 오픈 AI의 챗 GPT 등장 이후에 주요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이젠 전략적 차원에서 생성형 AI를 구축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자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게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국가들이 AI를 중요한 기술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곳을 꼽았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이 분야 진출이 한 발 늦었습니다만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xAI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500억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키워냈고요. 또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xAI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단하네요. 이 일론 머스크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회사 하나 만들면 500억씩 가고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AI 열풍의 거품 여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기술이 언제 거품으로 평가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데요. 다만 업계에선 각 기업 또 정부가 이 생성형 AI로 수익을 내고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연금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야 규제 완화도 예고했기 때문에 연금 투자 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 따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월가의 주요 투자 회사들까지도 활발하게 이 분야에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어요? 시카고의 의료 부품 공급업체인 매드라인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이곳은 올해나 내년쯤에 기업 공개 IPO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많이 거래돼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에 관해선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의료 부품 공급업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자동차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가 어떨지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판매 둔화로 압박을 받았었는데 과연 올해는 판매가 다시 늘어날지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중은 약 20%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났었죠. 이에 따라 올해도 중국차의 질주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해서 제공할지, 특히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보조금을 철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만한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대선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CEO 다시 한번 이름이 나왔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주가가 거의 그 이후에 70%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엔 시장 예상을 밑도는 판매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5% 이상 빠졌다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 확인해봤을 때 이제 4%대로 낙폭을 줄였는데요. 뭐 70% 올랐다가 4%로 떨어졌는데요. 뭐.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트럼프 네. 2기 행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복잡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테슬라도 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그
관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은 70% 상승하고 4% 줄어서 별 관계가 없고 그냥 없죠. 나는 무지하게 네. 올랐다 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있지만은 네네. 70%로 오를 때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또 떨어졌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시가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가는 대로 살 게 아니라 사놓고 잊어먹고 있어야 맞아요. 된다는 건데 그냥 묻어둬야 말이에요. 됩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예. 인간이 참 그만큼 바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자동차 분야 리스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망 혼란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소규모 부품 공급 업체가 파산한다면 공급망에 새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신문은 짚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에스턴 마틴이 부족 부품으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됐고요. 독일에서도 부품업체 파산이 증가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세계 4위 자동차 제조업체 스탈렌티스의 새 최고 경영자 CEO로 과연 누가 올지 그것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새해에 주목해 볼 만한 세계 경제 트렌드 가운데 명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품 시장이 수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가 지난해 이제 정체를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올해는 이 명품 시장 분야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 과연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시 열릴까 하는 네. 점입니다. 럭셔리 산업 관계자들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데요. 지난해엔 중국에서도 명품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정부 부양책으로 중국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면 럭셔리 산업도 함께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컨설팅 업체 베이는요, 올해 개인 명품 분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은 명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꼽힌다는 어디입니까? 프랑스 패션 그룹 캐링입니다. 이 구찌, 캐링. 네, 캐링, 구찌 브랜드 모회사라 하는데요. 아, 구찌. 네, 캐링은 대형 럭셔리 그룹 중 후발주자로 구찌 인기가 떨어지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예. 특히 이후에도 시장이 둔화해서 캐링의 경영 실적 더 나빠졌는데요. 지난해 주가가 40%가량 하락했습니다. 어이구, 네. 근데 앞으로 구찌가 인기를 다시 찾느냐, 그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분야 두 번째 큰 기업인 생로랑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짚었습니다. 네. 그러면 명품 시장 분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공약인데요. 네. 높은 관세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한다면 업계 불황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계 경제 트렌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선 뭐 이 장 보러 갔다가 가격에 놀라는 일이 정말 저부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몇몇 식품 가격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계란이죠. 저희 이황 기자 리포트를 통해 접하셨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 계란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진정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산 12개 든 계란 소매 가격 평균 $8 97센트, 거의 $9에 달합니다. 지난 한 달 사이 70% 가까이 뛴 가격이고요. 조류 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22년 12월 수준조차 뛰어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달걀 가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역시 계란 12개 가격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전국 평균 가격은 $5 77센트입니다. 아, 예? 캘리포니아주에 비하면 많이 싸긴 하지만 네. 이것 역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46%, 거의 150% 가까이 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란 한 다전에 얼마씩이나 했던 거예요? 한 $2, $3 $3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12개들이? 12개가. 아, 네. 근데 이렇게 뭐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조류 독감 때문 아닙니까? 네,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암탉 수가 전년 대비 3%가 줄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예. 3%라고 하는 게 암탉의 숫자로 보면 예. 약 1,000만 마리가 줄어든 거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에 따라 계란 공급이 줄어드니까 또 식품업체 마켓들은 연휴를 맞아서 계란 재고를 늘리면서 계란 가격을 더 올린 그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달걀 가격만 비싼 게 아니고요. 뭐 크게 또 오른
다른 또 제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소고기 안심. 어허. 지난해 11월 파운드당 15달러 9센트로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6% 이상 올라갔고요. 예. 이처럼 소고기 값도 오른 건 이제 최근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목초지가 줄어들면서 소의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렌지 주스. 작년 11월에 16온스당 4달러 31센트였는데 이것도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8% 이상 급등한 가격입니다. 네. 그 일종의 병충해가 발발하면서 플로리다주 오렌지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오렌지 주스라고 하면 사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많이 오르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젠 아침 식사가 식비 예산을 초과하게 아하.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 박스에 오렌지 가득 쌓아가지고 길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또 굉장히 맛있었어요. 달고. 근데 그런 것도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죠. 예. 그것도 쫙 짜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것도 먹기가 힘들게 된 요즘 시대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식비가 오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자녀분들 한 2명, 3명 있는 네. 이런 중산층 가정들 장 한번 보러 가는데 아마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생활비의 거의 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엔겔 지수가 확 올라가겠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들 이게 네. 정말 살아가실지 정말 걱정이 정말 태산 같습니다. 100불 들고 있어봤자 몇 가지 못 사거든요. 지금. 네. 달걀 10판만 사도 100불이 어. 넘어요. 이제는. 그렇겠죠. 12개들이 10개만 사도. 어. 그러니 뭐 이것저것 담으면 200불, 300불 훌쩍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번씩 코스코를 간다고 할 때 예전에는 한 300불 정도 2달에 한 번에. 네, 두 달 반에 한 번씩 가서 한 3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고기도 좀 많이 사고 그랬던 기억인데 이제는 500불 넘어요. 네. 네, 이제는 500불이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담았잖아요. 네. 요즘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거 지난주에 먹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넘기지. 그리고 여러 개 많이 사잖아요. 한꺼번에 막 서너 개씩 사는데 이제는 하나 아니면 2개 이렇게 집게 되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 미국이 먹는 거는 푸짐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뭐 맞습니다. 먹는 거에 네. 대해서는 무슨 돈이 뭐 좀 아깝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할 별로 안 정도로 하죠. 살았는데 네. 특히나 캘리포니아는. 네. 요새는 정말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야,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네. 이렇게까지 비싼데 이걸 계속 정말 이거를 사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거 참 걱정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소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렇게 값이 올랐다는 안심이 땡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퀀텀 FNA 최원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최 대표님은 매년 이게 뵐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똑같으시다라는 느낌이에요. 뭐 살이 조금 더 올랐다라는 뭐 이런 느낌도 없고 네. 항상 그 체격. 예, 그 참 표정. 건강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네. 체질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체질. 네. 그 운동 많이 하시죠? 운동은 많이 하죠. 예. 주로 그러니까 뭐.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뭐 엑서사이즈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즐기는 골프도 아하. 걸어서 치고. 걸어서 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 머리 많이 쓰는 것도 운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매 예방요. 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지난 한 해를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예상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작년은 뭐 이제 나홀로 미국 아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미국을 제외하고도 다른 나라들이 크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빠진 나라들도 없었죠. 이제 저희가 경제권 하면은
크게 한 4개, 5개로 나눠요. 미국,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어허. 그다음에 중국, 어허.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기타 등등이에요. 아. 근데 이제 유럽, 중국, 일본은 뭐 좋았고요. 네. 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이제 워낙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지금 그 상당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빠진 상황은 아니었고 중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뭐 이제 아주 멸망할 날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또 그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연말쯤 가서부터는 이제 중국 정부 스스로가 많은 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유지됐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평온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죠. 단지 이제 미국이 워낙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해외의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좀 몰려들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좀 특이할 만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경제를 좀 많이 이끌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된 면은 있지만 부담을 안게 된 거죠. 그렇겠죠. 이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준다. 안 사준다. 네, 이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장기 국채의 금리는 올라갔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부담으로 그거는 작용하고 무슨 있죠. 의미예요? 국채라는 게 이제 좀 그 복잡한 설명인데 만약에 세상이 평온하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는 이제 위험이 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죠. 안 갚아질 염려가 그러면은 국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가지고 결정이 돼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을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금리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춰졌다 그러면 사실은 국채 금리가 낮아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갔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두 번째 요소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 사겠다는 사람들은 작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22년, 23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은 무한하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가정이 돼 있었어요. 미국은 국채를 팔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사겠다는 사람은 무한히 있다. 근데 이 공식이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같고 위험이 같다고 그래도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주체가 줄어들면 한마디로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팔 수 있냐면 금리를 올려줘야만이 그걸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 관계에 의한 이자율 조정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라갔느냐, 수급 관계 때문에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원래 미국 국채를 상당히 이렇게 소화해 주던 국가들인데 이제 안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공급 국채는 미국의 연방 그 재무부가 워낙 적자를 많이 내니까 공급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작년 하반기 때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척도로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무한하다면 아, 그 부분은 변수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하.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구나. 아. 만약에 내려가면 아 떨어졌구나 할 수 있는데 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건지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올라간 건지가 지금 혼합돼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지금 이제 금융 전문가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측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것은 상당한 변수로 지금 불확실한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작년 경제를 총론으로 볼 때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왜 미국의 국채를 그 전에 비해서 덜 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의도적으로 안 사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예. 갈등 관계 때문에 이제 중국이 지금 앞으로 세계의 경제의 패권을 쥐지 않으면 미국하고 관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예. 중국은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못 되기를 바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죠.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여버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금 워낙 일본 엔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예. 그걸 좀 방어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 국채에 매입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고 네. 자체적인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줄이고 있어서 양국 그동안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줬던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좀 못 사주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국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가운데요. 유로화가 2년 만에 최저가 됐다. 석 달 사이에 8%가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국도 뭐 국내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달러화 강세가 한국 원화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럽과 미국 네.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관계 이제 예.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은 미국은 현재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인 요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아까 중국이나 일본은 안 사지만 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자기네 나라의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 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저희가 잘 아는 그렇지. 한국만 해도 한국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미국 어차피 채권을 살 거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요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또 미국 달러가 강세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를 가지고 네. 미국 쪽에 수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역시 또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될 수 강세가 있고.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점점 준다고 치면은 예. 또 그만큼의 달러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보면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이제 상당히 기정사실이다. 어허. 특히 유럽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이유는 유럽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유럽 경제의 그 유럽권, 영국이 아닌 유럽권의 제일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인데 네. 독일은 지금 지난 2달 정도 연속 성장세에서 축소세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경제가.
그다음에 독일이 그렇죠. 이제 프랑스는 지금 뭐 그 정치권의 상태가 불안정해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지금 뭐 이게 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진영으로 맞습니다. 쪼개져 버렸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불안하죠. 그러면 유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다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러시아가 그 천연 가스 네.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맞습니다. 유럽이 다행히 지금은 좀 안 춥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추워지면은 또 그만큼 경제에 타격도 오고 그 물가 상승에 또 압력도 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겹쳐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 강세가 이제 유로 약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 한국은 물론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좀 급상승을 했지만 그 전에부터도 한국은 어렵죠. 한국 경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빠졌죠. 부동산도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또 그 우려가 한국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높아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 볼 때는 삼성은 그냥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좀 아직 투명하지 않으니까 뭐가 잘 될 거라는 확실한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해서 좀 손을 빼는 경향이 있죠.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서학개미래 가지고 네, 네.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환율이 여러 가지로 좀 아이고. 압력을 받는 거죠. 네. 그 경제계에서 특히나 주식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계엄이 불확실성이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계엄 이후에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은 답이 조금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의 모국이 아닌 제3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예를 들면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직접 뭐 비상계엄을 했다가 국회에서 뭐 해제를 시키고 그랬는데,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뭐 내란에 이제 뭐 우두머리 이렇게 막 몰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뭐 또 체포영장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도 뭐 건재하게 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네요. 네.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 뭔가 결론이 나죠. 누가 그렇죠. 체포가 되든지 예. 진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힘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은 첫째 이해가 좀 덜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네.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은 굉장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아하.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에서 해제를 했을 때 미국이 발표한 내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민주적 절차가 지켜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의 절차가 있느냐, 그리고 이 절차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건데, 네. 지금 뭐 벌써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직 그게 확실치 않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불확실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저력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네. 뭐 어쨌든 새해 이 경제를 전망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취임과 우리가 이 별개로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분의 취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공약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불확실한 게 높은 이유는 네. 높아요. 높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자주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네. 과연 공약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지금 이 많은 분들의 좀 의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중에는 혼자 살 수 없는 게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굉장히 제왕적이에요. 예를 들면 법도 정부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도 정부가 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법을 정부에서 못 만들어요. 예산 편성을 의회가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게 꽤 많은데 과연 의회가 그렇게까지 협조를 해줄 것인가.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초강경파들은 뭐냐면은 예산 정부 적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거든요. 그쪽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쉽게 동의를 해주기가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변화를 자주 하는 모습. 두 번째는 공약이 갖고 있는 실행력에 있어서 대통령 혼자 살 수 없는 이런 협조를 구하는 부분인데 의회가 만만치 않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제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연아 대표 함께했습니다.